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놀라기보다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흔이 가까워 오도록 혼자였던 아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날 밥상에는 된장찌개랑 고등어 조림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웠을 아들이 그날은 숟가락을 덜 움직이더군요. 표정이 밝긴 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제가 웃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순한 성격이라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였지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주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아, 정말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건 참 이상하지요. 그 말 한마디에 불안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저 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기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봄비가 그친 주말이었고 아들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새 양복까지 새로 맞췄더군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진짜 착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착하다는 말보다 먼저 긴장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싶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며느리의 첫인상은 분명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냥 제 아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이 둘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결정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든 직접 해보는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찡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과연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은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 때때로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이 사람에게 늘 져주는 사람의 미소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이 결혼은 시작부터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추진력이 대단했습니다. 식장 예약, 드레스, 하객 명단까지 모든 걸 스스로 정리했지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요즘은 이런 건 다 신부 쪽에서 주도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제 자식의 결혼식인데도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처음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 집은 참 세련됐습니다. 화이트 톤의 금속 프레임 가구, 유리 식탁,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 그대로였죠. 그런데 제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도 벽에도 소파 위에도 모두 며느리의 취향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인테리어 감각이 좋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직접 골랐어요. 남편은 이런 건 잘 몰라서요. 그 말투는 자랑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하고 웃었을 때 저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단둘이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도 늘 짧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요. 그 한마디면 통화는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나쁘다거나 무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본인에게 맞는가 아닌가였지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존중한다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불안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초가을이었지요. 제가 전화를 걸어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 오지? 하니 며느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양쪽 다 가면 너무 피곤해서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고 양가를 오가며 힘든 며느리들도 많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세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엔 며느리가 있었고 아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은 결혼 초반부터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신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고집에 가까웠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본인의 방식대로 처리하려 했지요. 예를 들어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된 집안 방식대로 준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건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라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투는 결코 싸우자는 어조가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의 방식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바꾸면 그 옆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건 존중이 아니라 포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옅어지는 남편. 그게 바로 제 아들의 모습이었지요. 며느리는 집안 살림뿐 아니라 큰일까지도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냉장고를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새로 들릴 때도 남편에게는 통보만 했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바꿨어요. 오래된 건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말해봤자 싸움만 생길 게 뻔했지요. 하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 며느리가 중심에 있고 아들은 그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탓하기보다 그 아이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했고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도와달라 하면 거절을 잘 못했지요.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도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그 착함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와도 짧은 인사만 하고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를 꺼내도 대부분은 요즘은 바빠요. 그냥 잘 지내요.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피곤해 보일 때마다 저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집안의 중심을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네,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아들은 여전히 순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고
손끝은 습관적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며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요. 요즘 집안일은 괜찮니? 그냥 그래요. 아내가 워낙 주도적인 편이라 제가 맞춰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춘다는 말 안에는 이미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남자는 집안에서 책임이란 게 있다. 기둥이란 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중심을 잡는 거야. 너무 다 져주기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게가 기울어지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싸우는 게 싫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내 아내도 너를 존중하지.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갈등이 비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자각이 동시에 있는 듯 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 소리가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깨닫겠지. 사람의 착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의 균형이 더 기울기 전에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을 언젠가 다시 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독단은 그 뒤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며느리는 아무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고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며느리의 독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상이라는 말을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심지어는 부모님을 뵈러 올 때조차도 본인의 일정과 기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힘들어요. 다음에 갈게요. 아들은 그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편하다는 듯, 익숙하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답답함과 서운함으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의 얼굴이 자주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만 걸어도 반가운 목소리로 봤던 아이가 요즘은 네, 엄마 한마디만 남기고 금세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넘기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끝에는 항상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아들의 두 손이 가만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자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지요. 아들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얼마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꽤 큰 돈이에요. 몇 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고 해서 그냥 믿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벌써 빌려줬다고?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또다시 져버렸구나.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또 무언가를 내어줬구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 그리고 모든 걸 본인 뜻대로 움직이던 태도, 이제는 그 확신이 불안으로 바뀌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이상해요. 아내가 자꾸 전화를 피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뒤의 말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야. 내 아내가 지금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착한 남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사기를 당한 걸까 아니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가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려오지 않을까, 혹시 그 돈이 돌아오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아들의 번호가 떴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현실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낌새는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잘 닿지 않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건 어머니의 오래된 감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잿빛이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거의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대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들은 그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돈을 투자했다가 잘못됐다고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투자라며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연락이 두절된 상대가 있다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며느리를 탓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착한 성격이 끝내 그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읽혔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왜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낮아서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고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조심하며 지켜봤던 관계, 며느리의 독단과 아들의 양보로 만들어진 불균형, 그 모든 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 단호한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울게 만든 그 행동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눈빛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을 이용한 걸까? 아니면 정말 속은 걸까? 수십 번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젊은 부부의 문제도 단순한 부부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었고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미했습니다. 긴긴 밤을 그렇게 보내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왔던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끝났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새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맴돌던 생각이 결국 행동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면 지금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틈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피곤이 아니라 꺼림칙한 기색으로 보였습니다. 얘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수선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고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 돈 도대체 어디에 쓴 거니?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억눌린 의문이 한 문장에 모두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그 말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니? 내가 그 돈을 받았잖니? 내가 직접 써놓고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두려움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한 표정만이 스쳐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야. 내가 한 행동은 가정을 흔든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며느리는 마치 벽 같았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말들이 모두 그 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가끔 시선을 피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보다 오히려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참았지만 결국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니? 내가 벌인 일에서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아. 그 돈은 내 아들의 피 같은 돈이야.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멸균된 공기처럼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책감보다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끝이 저릴 만큼 긴장감이 돌았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볼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동시에 오래 참고 누적된 실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 신호등, 버스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한다. 그 결심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태도, 그 무표정한 얼굴, 그 침묵의 무게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지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말 한마디에도 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또 일이 생겼다는 걸. 아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내가 이상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은 늘 아내의 편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사기를 당한 이후로 오히려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하고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잘 안 보여줘요. 전화를 받다가도 급히 끊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는 혹시 물어봤니? 어디 다니는 건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 만난다고만 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말로 포장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는 이미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정함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신뢰 위에서의 방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런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점점 피로와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또렷한 눈빛이 자신감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건 오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흥분하면 판단이 흐려져.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
저 아이가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인내 끝에 찾아온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진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되겠지.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했으니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점점 무의미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 밖을 자주 나돌았고 집안에 있을 때도 늘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전화기만 들면 표정이 바뀌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눈빛 하나하나가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지요. 지켜보자. 더는 직접 나서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미리 꺼내둔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잔을 만지작거리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에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왔었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입에서는 자연스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속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다급해 보였어. 울면서 사정하길래 그냥 그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눈물, 다급한 표정,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계산된 연기였을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해 보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폭발했습니다. 당신까지 그 아이에게 돈을 줬다고요? 그 아이가 뭘 했는지 몰라요? 사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말은 차분히 나오려 했지만 끝부분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 애는 또 울었겠지. 같은 말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눈물로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돈을 받았을 때도, 그 이후에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도, 그리고 이제는 시아버지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눈물과 다급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 방식, 그건 누구보다 영리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실수를 되새기듯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흔들면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 뒤섞여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마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안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확실히 끝을 봐야 한다. 그 결심이 차가운 불빛처럼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찢던 얼굴, 다급하게 손을 모으던 손끝,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묘하게 당당했던 그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하고도 반성은커녕 이제는 시아버지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아들 집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전 현관 앞에 섰을 때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는 집에 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갔어요. 요즘엔 거의 집에 없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의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갑게 식은 머그잔 하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던져진 신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할 만큼 공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끝으로 식탁을 문질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조차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가족 안에서도 완전히 벽을 세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는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돈, 아들의 돈, 그리고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걸 묵인한 채 산다면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안도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장과 가족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한다. 이 아이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속인 사람이야. 그 결심이 명확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을 설명하고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아들의 피해 사실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겨울에 찬 공기가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종이 위에 고소장이라는 단어를 적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후회 모든 감정이 한 줄의 글씨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밥상은 그대로 식었고 아침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를 뒤로한 채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나서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냉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쪽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그 인사보다 제 심장의 두근거림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긴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누르고 눌러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의 일을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준 일, 며느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울며 말했던 일, 그리고 그 뒤로 시아버지에게까지 돈을 빌려간 일, 그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꽤 크군요. 피해 사실은 명확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작성,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해야 할 대응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날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제 의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노의 결정이 아니라 정의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류를 작성하며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사기 외에 금전적 피해가 더 있습니까? 다단계 조직이나 특정 회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가 말하는 낯선 단어들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도장 아래 붉은 인주가 번졌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와의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 모든 게 그 붉은 자국 아래로 묻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올 차례다. 그동안 그녀의 눈물에 속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번엔 그 눈물이 법정에서
진실 앞에서 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우 비치는 햇빛이 희미했습니다. 그 빛은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길은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통화는 짧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진술과 함께 관련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아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듯 멍한 얼굴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의 시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신중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다단계 조직과 자금 흐름이 일치합니다. 그 한 문장이 귀를 때렸습니다. 다단계 조직,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며느리가 조직이요? 저도 모르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 믿고 싶었던 마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사정을 했고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척했지만 그 눈물의 이면에는 계산과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가 가입해 있던 다단계 조직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수백 명의 피해자와 가담자가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좌에서 다른 가담자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그 돈이 결국 신규 모집 명목으로 다시 흘러간 기록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시아버지에게 울며 사정한 것도 모두 같은 그림 안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끌어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을 한 사기라는 건가? 그동안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가족이라 불렀던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연극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속고 있었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우리를 사람이 아닌 목표로 본 걸까? 도착하자마자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허망함과 깊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래요. 그 애가 그 안에 있었대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렇게 무겁게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그 아이가 법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건 며느리에 대한 정이었고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냉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정식으로 피의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각 계좌와 통화 기록, 그리고 조직 내의 관계망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 안에서도 상위 단계에 있었고 단순히 가입자가 아니라 운영에 가담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런 일에 깊게 연루된 건 아닐 거야. 그저 이용당한 거겠지.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정식 구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그저 이제는 되돌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불안과 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 구속영장이 청구됐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갯짓이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 다 거짓이었네요. 그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느끼는 상실은 어머니인 저조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을 먹지 않았고 휴대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 따뜻하던 그의 표정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아내가 한순간에 범죄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들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끝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창문 너머로 비칠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는 없었을까? 내가 더 일찍 나섰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앞에 세워진 뉴스 차량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기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아들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모든 감정의 잔여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며느리에게 속은 아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식지 않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너무 믿었을지도 몰라. 며느리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창밖의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꺼져버린 가족의 잔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막 스며들기 시작한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첫 재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차가운 활자들이 찍혀 있었고 그 안의 날짜와 시간은 마치 가족의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회색 벽과 나무 벤치, 판사의 단상까지 모든 것이 냉정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수갑을 찬 며느리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며느리로 가족의 식탁에 앉아 웃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 속에는 어떤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떨림이 내 가슴 속으로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에 가담하여 지인 및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판사의 목소리,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의 지난 시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짧게 변론을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성이라 할 만한 그 어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감정 없는 얼굴로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무겁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담담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다는 현실,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차가운 글자들이 다시 눈앞에 놓였습니다. 징역 3년 확정.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별도로 기재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어시아버지에게 금전 피해액 전액 환수 명령.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잃었다고 믿었던 돈이 법원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잃어버린 마음까지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끝이 아닌 상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아들은 남편으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정까지 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발송된 환수금 통지서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 돈이 지나온 시간만큼의 상처는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집안,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졌고 그 속에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남자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그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버텨야 하는 사람들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된 지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한 달이 마치 몇 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장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냈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짧은 산책 외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미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다 타버린 재처럼 덩그러니 남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망설임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문장도 감정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신뢰 파탄. 펜 끝에서 잉크가 스며들며 한 장의 종이가 차갑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아들은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는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주소는 감옥의 수신처였습니다. 그 한 줄을 적는 일조차 그에게는 다시 과거를 마주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인했습니다. 테이프가 붙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그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붉은빛과 회색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색이 마치 지금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했던 기억,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그리고 파국으로 끝난 인연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의 손끝에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발송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전보다 조금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에 복사본을 서랍에 넣으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모든 세월을 정리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불을 끄고 방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아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완전히 보내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동안 어둡고 무거웠던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대화가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이 조금씩 번졌고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저녁의 시간도 이제는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갈 날들이 시작되는구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